자, 이제 2차 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번 시간에 태도 변형 그리고 태도와 행동 이렇게 두 개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태도 변형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태도 변형의 연구를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태도와 행동에서는 이 태도 변형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태도와 행동 간의 중재 변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태도 변형의 연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태도 변형과 관련된 연구는 이게 시기별로 이렇게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도로 한번 구분해서 이 태도 변형 연구를 살펴봅니다. 자, 먼저 1920년대입니다. 이때부터 이 태도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태도가 무엇인가, 그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고요. 그리고 태도 측정, 이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태도는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없는 이 정신적인 태도를 과연 어떻게 측정할 건가, 이 측정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 다음 1940년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194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발발을 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이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이때 태도 변형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일본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이 설득, 태도 변형 이제 이런 것들을 사회과학자들이 활발하게 연구하게끔 장려하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득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태도 변형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자원 입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여러 자금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때 태도 변형 연구가 굉장히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940년대 초반에는 태도 변형이 어떤 식으로 주로 연구가 되었었냐면 기존에 있었던 여러 학습 이론들, 행동적 학습 이론, 인지적 학습 이론, 이런 여러 이론들을 가져다가 이 태도 변형, 설득 기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연구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정보에 노출이 돼서 설득이 일어나는 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는 과정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의 이론들을 이용해서 태도 변형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때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학습 이론적 입장의 태도 변형 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즉, 둑과 스타치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그리고 호블랜드의 사회학습적 태도 변형 이론, 그리고 웨이스의 신행동주의적 학습 변형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이 이론들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렇게 시대별로 이제 태도 변형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가 그냥 그 흐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세부 이론들은 다음 시간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이 좀 중요한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런 흐름으로 태도 변형이 연구되어 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1940년대 초반에는 학습 이론 이쪽 차원에서 이제 연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난 뒤 그러니까 1940년대 후반 그리고 1950년대에는 주로 어떤 태도 변형 연구가 있었냐면 바로 인지 일관성 이론 이런 측면에서 이 태도 변형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인지 일관성 이론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와 감정 그리고 행동 간에 아니면 본인의 태도와 행동 사이에 인지적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가해져서 이런 균형 상태가 탁 하고 깨져버리면 사람들은 이게 불균형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고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고 한다던가 해가지고 다시 원래의 균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인지-일관성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제 인지-일관성 차원에서 태도 변형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하이더의 균형 이론입니다. 프리츠 하이더라는 이제 이 심리학자가 1946년에 이 균형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균형 이론을 시초로 해서 이 이후에 굉장히 수많은 인지-일관성 이론들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뉴컴의 대칭 이론, 오스카 탄넨바움의 일치 이론,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 등이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르프와 호블랜드가 주장한 사회 판단 이론입니다. 사회 판단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이렇게 접했을 때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태도가 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준다라고 보는 이론이 사회 판단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크게 3개. 즉, 수용 영역, 거부 영역, 무관심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설득 메시지를 접했는데 이 메시지가 만약에 본인의 그 수용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설득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설득 메시지가 본인의 거부 영역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거부를 하니까 설득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설득 메시지가 무관심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용도 그렇다고 해서 거부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한다라고 보는 게 이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또 주된 이론이 바로 기능 이론이에요. 기능 이론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태도가 가치를 표현해 준다거나 계획을 달성하게 한다거나 또는 자아를 방어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태도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기능 이론적 관점에서 많은 태도 변형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카츠의 기능 이론, 켈만의 기능 이론, 그리고 스미스, 브루너, 화이트의 기능 이론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1970년대. 이때의 대표적인 이론의 그 주류는 바로 귀인 이론이었습니다. 귀인. 이 귀인이란 말이 뭔가의 원인을 찾는다는 말이죠. 이 단어 의미 그대로 귀인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어떤 사건, 상황에 처했을 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이 사건이나 이 상황의 원인은 뭐지? 이런 식으로 그 원인을 사람들은 추론한다라고 보는 이론이 귀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이런 기인 이론적 입장에서 태도 변형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이론이 뱀의 자기지각 이론, 존스와 데이비스의 타인지각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도 변형 연구는 시기별로 이렇게 흐름이 달라져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태도와 행동 연구 그리고 태도와 행동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도와 행동의 연구입니다. 태도 행동 연구에는 크게 2개의 주된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도와 행동은 일치한다라는 연구고요. 다른 하나는 태도와 행동은 불일치한다라는 연구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태도 행동 일치에 대한 연구부터 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많은 연구자들은 태도와 행동이 일치한다라고 봤고 그런 연구 결과들을 내놓았습니다. 태도와 행동이 일치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C라는 제품을 좋아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연결이 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C라는 제품을 좋아하니까 향후에 이 사람은 C라는 제품을 살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태도와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이 일관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여겼었습니다.
태도와 행동은 서로 1대1로 상응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일치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엘포트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태도와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일치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태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포트는 태도와 행동 간의 이 일관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태도와 행동은 일치를 해서 이제 일관된 모습을 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태도와 행동 불일치에 대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이 태도와 행동은 서로 일치를 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제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태도와 행동은 일관된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 이런 연구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 위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태도는 사람들이 향후에 보이는 행동과 아예 관련이 없다. 그리고 태도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과격하게 주장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태도와 행동 불일치. 여기에 영향을 준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유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라피에르는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라피에르는 이제 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193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이 미국 내에서 동양인, 그러니까 중국인이나 일본인, 이런 동양인에 대해서 인종차별이 상당히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편견도 아주 컸던 상태였습니다. 이때 라피에르는 66개의 호텔, 그리고 180개의 레스토랑에 설문지를 보냈어요.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만약에 당신의 호텔 혹은 음식점에 중국인 부부가 간다면 당신들은 이 중국인 부부를 손님으로 봐드리겠습니까? 라는 설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동양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편견도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동양인들이 찾아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손님으로 안 받아들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상황인데 동양인이 왔어요. 그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쵸?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라피에르의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호텔의 91%, 그리고 레스토랑의 92%,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만약에 중국인 부부가 우리 호텔과 음식점에 왔을 경우 우리는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구 결과는 이 중국인에 대한 태도가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거죠? 태도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러면은 태도와 행동은 보통 일치하니까 이 나쁜 태도에 맞는 행동, 거부하는 행동이 나타나겠죠? 손님으로 오면 안 받아들이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싫다고 대답했으니까 실제로 이 중국인 부부가 찾아가면 그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할 겁니다.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태도와 행동이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손님으로 왔어요. 그럼 받아들이는 행동을 했겠어요? 아니면 쫓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실제로는 받아들였어요. 자, 라피에르는 이 설문지를 보냈던 호텔, 그리고 여러 레스토랑에 중국인 부부와 함께 찾아가서 정말로 이들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인 부부가 찾아가니까 분명히 우리는 안 받아들인다라고 응답했던 이 호텔과 음식점의 거의 모든 곳에서 이 중국인 부부를
손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럼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불일치하는 건가요? 불일치하는 거죠. 싫다고 했으면 손님으로 받지 않고 거부를 해야죠. 그래야 태도와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건데 싫다고 하면서 손님으로는 봐드려요. 그러니까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는 거죠. 바로 이 나피에르 연구 결과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30년대에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태도와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이 태도와 행동, 불일치 이런 데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연구하게 촉발을 했고 이런 연구들이 점점 본격화되면서 태도와 행동은 불일치한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죠.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해요. 참고로 이 나피에르 연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것은 오류가 있는 연구다라고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측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지적을 했어요. 어떤 오류였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설문지를 받고 작성한 사람과 실제로 중국인 부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이 오류가 나타난 거다라고 사람들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중국인 부부를 손님으로 안 받으리겠다고 한 사람은 그 호텔과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서 비교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그 설문지에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중국인 부부를 직면을 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이제 응시정 안에서는 종업원 또는 호텔에서는 프론트 데스크의 말단 직원 이런 사람들이 이 중국인 부부를 직면하고 이제 대면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설문지를 응답한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연구의 측정상의 오류는 이 설문과 그리고 실제 실험상의 차이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에서는 만약에 중국인 부부가 오면 당신은 봐드리겠느냐? 이 정도로만 물어봤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땠죠?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이 중국인 부부만 그 호텔과 레스토랑에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라피에르, 이 백인도 함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호텔과 그 음식점의 사람들은 이 중국인 부부가 싫었지만 그래도 라피에르, 이 백인을 보고 손님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생 변수가 작동을 해서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중국인 부부가 그 당시 흔하게 볼 수 있는 중국인하고 또 달랐다는 것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중국인 부부가 호텔과 레스토랑에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중국인 부부는 당시 그러니까 30년대에 중국에서 미국까지 유학을 왔던 대학원생 부부였어요. 그래서 좀 뭔가 매력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젊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종업원들 보기에 뭔가 스마트해 보이고 괜찮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손님으로 봐드렸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문과 실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또 측정 오류를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위에 이 설문지의 질문을 한번 봐주세요. 질문이 뭔가요? 만약에 당신의 호텔, 당신의 레스토랑에 중국인 부부가 찾아가면 당신은 그들을 손님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태도, 그러니까 이 중국인에 대한 당시 일반인들의 이 태도, 좋다, 싫다는 이 태도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하는 이런 태도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손님으로 받아주겠느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행동과 관련된 그런 것을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 설문 문항 자체가 태도 자체를 제대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류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태도와 행동 이 사이의 중재 변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와 행동은 보통은 일치를 합니다. A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향후 그 브랜드의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일관성을 띠기 마련이에요. 근데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한다? 그건 그 사이에 뭔가 어떤 변인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도와 행동 사이의 일치, 불일치 이것을 가져오는 중재 변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5개, 즉 상황적 요인에서부터 태도의 접근 가능성까지 배우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적 요인입니다.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여부에는 이 상황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럼 상황적 요인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맡게 되는 어떤 역할, 그리고 규칙이나 규범, 질서, 그리고 증거 집단 이런 것들을 상황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집단에 우리가 속하게 되면 그 집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서라던가 규범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게 돼버립니다. 결국은 태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브랜드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 안에 사람들은 A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자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A라는 브랜드를 좋아해도 사람들 앞에서 난 A를 좋아해 그리고 A를 또 사서 쓰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내 태도와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이제 규칙, 규범,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태도와 행동 이런 불일치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를 상황적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태도와 행동 사이의 중재 변인인 개인 간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요소, 즉 셀프 모니터링과 직접적 경험 이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셀프 모니터링 이것을 번역하면 자기 감시도 또는 자기 검색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학자 스나이더는 1987년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셀프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 본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감안하는 심리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나이더는 셀프 모니터링이 높은 사람일수록 본인의 이미지가 남한테 어떻게 이제 비춰지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컨트롤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 신호에 이 셀프 모니터링이 높은 사람들은 아주 민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본인을 남들에게 좋게 보여지게 하려고 해요. 이미지나 그리고 자아 이런 것들이요. 이 셀프 모니터링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셀프 모니터링이 높다면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사람들이 날 부정적으로 보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거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걸 좋아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과 일치되지 않는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길거리 쓰레기를 버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셀프 모니터링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차마 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개인 간 차이에서 또 다른 요소인 직접적인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본인이 뭔가를 겪은 것, 체험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지오와 자나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직접 이렇게 겪어가지고 이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듣거나 이렇게 보거나 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형성된 태도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그런 태도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겪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태도를 만들게 되었으면 이 태도와 행동 사이에는 일치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괜찮다 이렇게 느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과거 SBS에서 방영이 되었던 드라마 질투의 화신입니다. 지금 사례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여자 주인공인 표나리는 방송국의 기상캐스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하려고 이제 방송국에 딱 갔는데 이런 출입증 카드를 안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키를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카드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표나리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아울러서 이렇게 뭔가 본인이 겪어가지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태도가 형성이 됐으면 그것과 일치하는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지 이것도 생각하시면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틀겠습니다. 엄청 아프겠다. 괜찮아요? 어떡해. Should I love I really own? 'Cause I do it. Love you. But 안 돼, 잘라. I 이걸 자르면 갈색 정당방이랑 느낌이 안 살지 않습니까? 게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미쳤네. 야, 이 쌍판이 이게 정당방이 얼굴이야 이게? 잘라면 잘라 임마. 아니, 난못 잘라, 나는. 이거 미쳤나 진짜. 야, For the last no beyond the right. 'Cause I really am the right. 나 오늘 왜 이리 예쁜가요? 너 대체 어디서 떨어졌나요? 나 오늘 왜 이리 멋진가요? 너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하셨나요? 여기 너의 손바닥 같아. 누구세요? 죄송했어요. 저희 커피. 저기 그때 저기서 이렇게 철부덕하신. 저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런 거 아닌 척 하는 거예요, 피나리 씨. 아닌 척 하는 거라고.
자, 이 사례 속에서 표나리는 그 방송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화신이라는 기자가 이제 카드키를 찍을 때 확 밀면서 그 사이를 끼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화신 기자가 넘어지게 되죠. 이화신 기자는 자기를 민 사람이 누군지를 봤어요. 그런데 모른 채 해줬어요. 이걸 이제 이 여성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화신에 대한 관심이 가고 그리고 태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여성을 위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확고한 태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태도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했냐면 계속 이렇게 신경 쓰고 보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무려 3년이나 짝사랑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좋아하는 태도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 태도와 일치하는 이제 3년간 쫓아다니는 행동이 나타났죠. 이처럼 직접 경험은 태도와 행동의 일치를 가져옵니다. 간접 경험보다 상대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도와 행동 사이의 중재 변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치 불일치를 가져오죠.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이해의 관여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본인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리고 경제적 이윤 이런 것들과 연관된 어떤 대상이나 사안 이런 것일수록 이 태도와 행동 사이의 일치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띱니다. 이 이해의 관여 정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크라노와 시바색의 연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내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연령이 몇 살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만 21세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미국 내 각 주마다 이 술 마실 수 있는 연령이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 1984년에 이 영반법이 통과가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훨씬 어린 청소년들도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주가 있었는데 이 영반법이 통과가 되면서부터 만 21세로 딱 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크라노와 시바색은 미시간 주립대학교 학생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것과 관련된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죠. 청소년들의 이 음주 제한 연령을 만 18세에서 이제 만 21세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 이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당신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술을 굉장히 자유롭게, 맥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술을 못 마시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겠어요? 아니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겠어요?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분 술을 못 마셔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갖겠어요? 그쵸?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겠죠? 크라노와 시바색의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술을 못 마시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만 18세에서 만 20세의 이 학생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 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강한 태도와 강한 행동 의도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 18세와 만 20세 학생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서 당장 술을 못 마시게 돼버려요.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행동 의도 이런 것들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태도와 행동 간의 일치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 나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리고 경제적 이윤 이런 것들하고 연관된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태도와 행동 이것을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재 변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태도와 행동 사이에 일치 불일치를 가져오는 또 다른 변이는 개인의 개념 분화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유심히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이 개념 분화 정도가 높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 사건, 상황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잣대, 기준 이런 것들이 되어주는 개념들이 머릿속에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판단의 준거 기준들이 아주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선 이렇게 판단하고 저 상황에선 저렇게 판단하고 이것은 또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다 일관되게 판단을 하게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머릿속에 어떤 기준 증거가 돼주는 그 개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개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일수록 태도와 행동은 불일치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개념 체계가 아주 발달된 사람,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준, 증거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이 대상을 이렇게 좋아할 때 그때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구분해요. 그래서 딱딱 다른 행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기준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니까 좋아해도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 분화 정도, 어떤 준거 기준, 잣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태도와 행동은 불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태도의 접근 가능성입니다. 태도의 접근 가능성. 이것은 다른 말로 태도의 인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난 이것을 좋아해, 난 이것을 싫어해 이런 태도를 즉각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가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싫어하는구나 이것을 딱 보자마자 바로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정도 이것을 태도의 접근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걸 굉장히 좋아해, 내가 이것을 싫어해, 이것을 재빠르게 머릿속에서 이제 인출해내면 낼수록, 즉 태도의 접근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 인간은 태도와 행동 사이에 일치성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걸 재빠르게 인출해내지 못하면, 즉 태도의 접근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태도와 행동은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빨리 머릿속에서 인출해냈으면, 태도의 접근 가능성이 크면 이 태도와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이 태도에 맞는 환호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빨리 다가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더 예뻐졌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태도의 인출 가능성이 낮아서 내가 저 사람을 아는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설령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태도가 맞다 하더라도 지금 인출을 못 해내니까 빠르게 다가가서 막 환호하고 아는 체하고 하는 이 태도에, 좋아하는 태도에 맞는 그 행동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태도의 접근 가능성은 태도와 행동 사이에 일치 불일치 여부를 가져오는 중재 변인이 되어줍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제는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크게 세 가지, 태도, 태도 변형, 그리고 태도와 행동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태도에서는 개념, 특성, 구조, 기능을 보았죠. 그래서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혹은 비호의적으로 일관되게 반응하게 만드는 학습된 선유, 앞선 경향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태도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대상부터 해서 구조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태도의 구조 측면에서는 세 가지 하위 요소 견해 그리고 단일 차원 견해를 배웠습니다. 태도의 기능에 가서는 태도는 크게 4개의 일을 한다. 즉 실용적인 기능, 가치 표현적 기능, 자아 방어적 기능, 지식 기능을 수행한다고 배웠습니다. 태도 변형, 이 측면에서 우리는 정의, 종류, 연구를 살펴봤죠.
그래서 태도 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사물이나 상황, 뭐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태도를 변화하거나 강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형성하는 것을 모두 다 아우르는 개념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태도 변형의 종류에서는 인지적 태도 변형, 행동적 태도의 변형, 감정적 태도의 변형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태도 변형의 연구에서는 이제 시기별로 이 연구의 흐름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20년대에는 이 태도가 무엇인가 그 개념 그리고 측정 이런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1940년대 초반에는 이제 학습 이론, 1940년대 후반과 50년대에는 인지 일관성 이론, 1960년대에는 사회 판단 이론, 기능 이론, 70년대에는 귀인 이론 이런 측면에서 태도 변형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 태도와 행동 차원에서는 이 관련 연구, 즉 태도와 행동은 일치한다, 태도와 행동은 불일치한다 이런 연구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영향을 줬던 라피에르 연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태도와 행동은 보통은 일치를 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중재 변인이 들어가면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재 변인 5개, 즉 사회적 상황부터 해서 태도의 접근 가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퀴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이것을 점검할 목적으로 퀴즈를 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싫어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 학습된 선유 경향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아까 우리가 배웠죠? 네,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60년 호블랜드와 로젠버그는 세 가지 하위 요소 견해를 제시를 하면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죠. 그래서 이 사문론적 관점은 태도가 이 세 개의 구성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개념입니다. 다음 질문 세 번째입니다. 어떤 주제, 이슈, 사물 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기존의 태도를 변화하거나 아니면 강화하거나 중립적일 때 아예 새롭게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네, 태도 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다니엘 카츠는 1960년 기능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태도는 4개의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쵸? 태도는 실용적 기능을 수행을 하고 이외에도 가치 표현적 기능, 자아 방어적 기능, 그리고 지식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다음 광고는 이 카츠가 얘기한 태도의 4가지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에 호소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보시겠습니다. 넌 매너도 몰라? 땀 냄새를 없애주는 메이크 데오니아. 매너 있게. 네, 이 광고는 이제 이 제품을 쓰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모습,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당신 이런 상황에 처하기 싫으면 우리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구매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켜라, 보호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호하라, 지켜라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으므로 이거는 태도의 어떤 기능에 호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아 방어적 기능이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 강의 소개입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교재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이어 활용책에서 4장을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이 태도 변형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이제 시기별로 보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이론들을 이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설득 관련 이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때는 노버트 자이언스의 단순 노출 효과, 그리고 피시바이는 달성 태도 모델, 함적 행위 이론, 그 다음에 학습 이론에서 행동적 학습 이론, 인적 학습 이론, 그리고 인지 일관성 이론에서 하이더의 균형 이론이나 뉴컴의 대칭 이론,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설득 쪽에서 태도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가 행동과 일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태도는 행동을 결정짓죠. 따라서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상대방의 태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그것을 설명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략해야지. 이렇게 예측 판단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설득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부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